은비녀는 애초에 도둑 맞은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어디로도 사라진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한 여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곤장을 맞고 대문 밖으로 내쫓겼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억울한 누명을 만들어냈으며 그 누명은 훗날 한 사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을까?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내가 어찌하여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를 짓밟았던 자들은 어찌하여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경상도 산골 청림골에서 시작된다. 경상도 청림골 성참봉댁 외양간 옆 흙방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무쇠라 하였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미 종이었다. 아비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었고 어미는 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무쇠를 거두어준 핏줄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잠을 청하는 곳은 외양간 바로 옆 흙방이었다. 비가 내리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겨울이면 소의 온기에 기대어 추위를 견뎠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종의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이니 그것이 팔자려니 여기며 살았다. 무쇠가 맡은 일은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외양간을 치우고 나무를 해오고 밭을 매는 것이었다. 10살이 채 되기 전부터 몸을 놀렸으니 그의 손은 늘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런 그에게 남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그를 훔쳐 배우는 일이었다. 성참봉댁 도련님이 서당에서 돌아오면 사랑채에서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자랑채에서 무쇠는 마당을 쓰는 척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 천따지 거물 현 누를 황.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저도 모르게 입안에서 되뇌곤 하였다. 밤이 되면 외양간 옆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끄적이며 하나하나 익혔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들킨 적이 한 번 있었다. 하루는 마당 한쪽에서 홀로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통수에 불이 번쩍하였다. 행랑채 고서방이 발로 걷어찬 것이었다. 이놈의 종놈이 감히 글을 배워서 뭐대 쓰려느냐, 상정께 편지라도 쓸 셈이냐. 매를 맞으며 무쇠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목숨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조심하였다. 아무도 없는 깊은 밤, 달빛에 기대어 흙바닥에 글자를 쓰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성참봉댁에 새로운 여종이 들어왔다. 무쇠보다 2살 아래로 이름은 언년이라 하였다. 어디선가 팔려온 아이라 하였는데 처음 본 그 아이의 눈이 무쇠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안에 꺾이지 않는 빛이 있었다. 언년은 안채에서 마님의 시중을 드는 일을 맡았다. 빨래를 하고 부엌일을 거들고 마님의 머리를 빗겨드리는 것이 그 아이의 하루였다. 어린 것이 실수를 할 때마다 마님의 호된 꾸짖음이 안채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쇠는 괜히 가슴이 아렸다. 같은 처지였기에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언년과 처음 말을 섞은 것은 우물가에서였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다 비틀거리는 것을 무쇠가 받아들었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대갓집에서 무쇠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 사람은 그 아이가 처음이었다. 종놈에게는 누구도 고마움 따위를 표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 뒤로 2 사람은 자연스레 말을 트게 되었다. 일하는 중에 종들끼리 수다를 떨다가는 매를 맞기 십상이니 우물가나 장독대 근처에서 눈인사를 나누고 짧은 말 몇 마디를 섞는 것이 전부였다. 세월이 흘러 무쇠는 20이 되었고 언년은 18이 되었다. 언년은 어느새 곱게 자라 안채 여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야무지고 손이 빠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빨래는 티끌 하나 없이 희었고
바느질은 촘촘하여 마님의 옷을 짓는 일까지 도맡았다. 그러니 마님이 언년을 곁에 두고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마님은 언년을 가까이 둘수록 그 아이가 눈의 가시가 되어갔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성참봉이 언년을 볼 때마다 눈길이 머무는 것을 마님이 알아챈 것이었다. 종년에게 눈길을 주는 서방도 밉고 제 서방의 눈길을 끄는 종년은 더 미웠다. 그 미움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무쇠는 안채 밖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채에서 마님의 비명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내 은비녀가 없어졌다. 어느 년이 훔쳐갔느냐.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봉황을 새긴 귀한 은비녀였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행랑채와 사랑채, 부엌과 곡간을 샅샅이 뒤졌으나 비녀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마님의 눈이 한 사람을 향하였다. 언년이었다. 내년이지 내 함을 만지는 것은 너밖에 없었다. 언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님,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녕 모르는 일입니다. 인연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매를 쳐야 입을 열겠다. 마님의 명에 언년은 마당에 끌려 나왔다. 곤장이 내리쳐졌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언년의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성참봉은 마당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언뜻 흔들림이 스쳤으나 아내의 노기를 거스를 용기는 없어 이내 고개를 돌려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악물고 버티던 언년이 끝내 비명을 질렀을 때 나무를 패던 무쇠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나서는 순간 언년의 죄가 더 무거워질 것을 알았기에 이를 악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매질이 끝난 뒤 마님은 차갑게 선고하였다. 저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오늘로 저것은 이 집 종이 아니다. 피투성이가 된 언년이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무쇠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언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울지 않았다. 그 텅 빈 듯한 눈이 무쇠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그날 밤 성참봉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아내의 노기 앞에 나서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자정이 지난 뒤 그는 문갑에서 종이를 꺼내 붓을 들어 언년을 노비 문서에서 지우고 방량한다는 글을 손수 적었다. 매질을 막지 못한 죗값이라도 치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이를 다 쓰고 났을 때는 이미 언년이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성참봉은 그 문서를 문갑 깊숙이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무쇠는 흙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하였다. 언년은 훔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10년을 곁에서 지켜본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남의 것에 손을 댈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가. 그러나 이 세상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종이 아무리 결백해도 상전이 도둑이라 하면 도둑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피투성이가 된 언년의 등이 보였고 눈을 뜨면 허물어져가는 흙방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였다. 가야겠다고. 이 대갓집을 나서야겠다고. 언년을 찾아야겠다고. 비록 가진 것이라곤 성한 두 팔뚝과 굳은 살박인 두 손뿐이나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무쇠는 종의 몸으로 함부로 담장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채로 나아가 성참봉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리, 소인을 이 집에서 놓아주십시오. 20해를 종살이하였으니 이제 어떤 셋도 청하지 않겠습니다. 성참봉은 한참 말이 없더니 문갑을 열어 종이 2장을 꺼냈다. 한 장은 그 자리에서 새로 쓴 무쇠의 방량 문서였고 다른 한 장은 전날 밤 홀로 적어둔 언년의 방량 문서였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이 아이의 것도 함께 전하여라.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죗값이다. 무새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그는 낡은 삼배옷과 집신 한 켤레, 몰래 모아둔 엽전 30댐, 그리고 품속에 방량 문서 2장을 챙겨 고서방을 찾아갔다. 형님, 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나리께서 놓아주셨습니다. 고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놈아 정말이냐? 나가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갈 곳은 없습니다만 여기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서방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가거라. 다만 담장 밖 세상이 이 암보다 만만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무쇠는 큰 절을 올리고 대문을 나섰다. 문제는 언년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쫓겨난 종에게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아이가 맨몸으로 내쳐졌으니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곤 장터 근처이거나 절간 부근뿐이었다. 무쇠는 읍내 장터부터 돌기 시작하였다. 주막마다 물어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인을 보지 못하였느냐고. 주막 주인들은 되레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수상하다는 눈으로 그를 훑어보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발품을 팔았다. 이틀을 찾아 헤맨 끝에 사흘째 되는 날, 읍내에서 한참 벗어난 야산자락, 무너진 폐사 근처를 지나는데 담장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허물어진 법당 처마 아래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언년이었다. 무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다. 등에는 곤장 자국이 주차 터져 고름이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흑투성이,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사흘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다. 언년아. 그가 부르자 언년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이 그를 알아보는데 한참이 걸렸다. 무쇠야. 그래, 나다. 내가 왜 여기에 너를 찾으러 왔다. 한참이 한나. 언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쇠는 언년을 업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다. 등에 업힌 언년의 몸에서 열이 펄펄 났다. 상처가 2차, 열병이 난 것이었다. 반나절을 걸어 가장 가까운 주막에 도착한 무쇠는 아껴둔 엽전을 풀어 방 한 칸을 얻고 상처를 씻기고 죽을 쑤어 먹이며 밤새 곁을 지켰다. 사흘 밤낮을 앓은 끝에 언년의 열이 겨우 내렸다. 눈을 뜬 언년이 물었다. 무쇠야, 여기가 어디냐? 읍내 주막이다. 너는 어찌 된 것이냐? 대갓집은 나왔다. 언년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런달에 대갓집에서 도망친 종을 쫓아오지 않겠느냐. 무쇠는 품속에서 방량문서 2장을 꺼내 언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걱정 마라.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나리께서 손수 써 주신 것이다. 언년은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매를 맞고 쫓겨나던 순간에는 세상 전부를 잃은 줄 알았는데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서야 비로소 사람다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몸이 어느 정도 추슬러진 뒤 무쇠는 언년에게 말하였다. 언년아, 나와 함께 살자. 내게 가진 것이라곤 이 2손밖에 없다. 변변한 집도 논밭 한 쨍기도 없는 빈털털이다. 혼례를 올릴 형편도 못 된다. 그래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를 굶기지 않겠다. 다시는 맞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살아다오. 언년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쫓겨난 종이다. 도둑년이라는 누명까지 쓴 몸이다. 나와 함께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좋고 나쁨을 따질 처지가 아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란 돌아섰을 때 하는 것이다. 언년이 웃었다. 무쇠가 본 언년의 웃음 중 가장 슬프고도 가장 고운 웃음이었다. 그래, 그리하자. 그렇게 2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혼례도 패백도 없었다. 아, 주막 주인이 끓여준 미역국 한 그릇이
혼인상의 전부였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두 사람만 아는 혼인이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읍내에서 10리쯤 떨어진 산자락 마을이었다. 그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밭이 있다는 이야기를 장터에서 주워들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정하니 이장은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기대도 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돌밭 한켠에 움막을 짓고 나뭇가지를 엮어 겨우 비바람을 막았다. 성참봉댁 흙방보다도 못한 곳이었으나 그곳은 남의 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이었다. 매를 때리는 사람도 도둑이라 모함하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다. 이튿날부터 무쇠는 밭에서 돌을 골라내기 시작하였다. 언년도 몸이 다 낫지 않은 채로 함께 돌을 날랐다. 너는 쉬어라 하여도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며 언년은 스스로 일어서는 쪽을 택하는 아이였다. 한 달을 꼬박 파낸 끝에 겨우 서너 맞이기에 밭을 일구고 남은 엽전을 털어 콩과 조씨앗을 심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을 쉬놓아 주지 않았다. 보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싹이 마르기 시작하였다. 무쇠는 산 아래 개울에서 물을 길어 날랐다. 언년도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몸으로 물동이를 이고 산길을 오르내렸다. 이 밭이 마르면 우리는 굶는다며 말려도 듣지 않았다. 무쇠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반드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첫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돌밭이라 비웃던 그 땅에서 작지만 분명한 열매가 맺혔다. 언년이 조이삭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무쇠야, 우리가 해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기뻐서 우는 것이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20해를 남의 밑에서 살았고 도둑년이라 쫓겨난 아내를 데리고 빈손으로 시작한 살림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하늘은 잠시 기쁨을 준 뒤 곧바로 시련을 보냈다. 첫 수확 직후 언년이 밭에서 쓰러졌다. 곤장 자국이 속으로 쫓아 독이 온몸에 퍼진 데다 여름 내 무리하게 물을 기른 것이 겹친 것이었다. 의원에게 보일 돈이 없었다. 곡식을 팔면 약값은 마련할 수 있으나 겨울 양식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먹을 것을 택할 것인가, 아내의 목숨을 택할 것인가, 한나 고민할 것도 없었다. 무쇠는 곡식을 지고 장터로 달려가 약을 지어왔다. 밤새 곁을 지키며 처음으로 하늘에 빌었다. 이 사람만은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사흘 밤낮을 앓은 끝에 언년의 열이 내렸다. 겨울 양식은 걱정 말라며 품을 팔아서라도 어찌 해보겠다는 무쇠에게 언년은 야윈 얼굴로 웃으며 말하였다. 바보 같은 사람. 그해 겨울 무쇠는 마을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닥치는 대로 품을 팔았다. 긴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자 언년이 말하였다. 우리 아이가 생겼다. 무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가족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에게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다. 두렵기도 하였다. 이 가난한 살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러나 언년이 말하였다. 우리 아이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방량 문서를 지닌 몸이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매인대 없는 몸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 무쇠에게 힘을 주었다. 반드시 이 아이에게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배가 점점 불러오던 여름, 무쇠는 밭질만으로는 살림을 꾸릴 수 없어 틈틈이 장터에 나가 품을 팔았다. 그날도 장터에서 품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산길을 걷는데 고갯마루를 넘어서자 길가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취객인 줄 알았다. 그냥 지나치려다 발걸음이 멈췄다.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거칠고 가파른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이 잿빛이었다. 다가가 보니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행색은 허름하였으나 옷감이 예사롭지 않았고 허리춤에는 가죽 전대가 묶여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물 좀. 무쇠는 허리에 찬 표주박의 물을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다. 노인이 한참을 헐떡인 뒤 겨우 말을 이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더위를 먹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르신,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주막이 있습니다. 무쇠는 묻지도 않고 노인을 등에 업었다. 하루 종일 품을 팔아 이미 진이 빠진 몸이었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주막에 도착하여 노인을 눕히고 남은 품깨를 꺼내 미음을 부탁하였다. 원래는 아내에게 미역을 사가려고 아껴둔 돈이었으나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낄 수는 없었다. 주막 주인이 아는 사람이냐 물으니 무쇠는 아니라 답하였다. 처음 본 사람에게 돈까지 쓰는 별난 놈이라는 말을 들으며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자신도 쓰러졌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는 근동가워 미음을 먹고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돈 노인이 물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무쇠라 합니다. 어디 사는가? 이 아래 산자락 마을에서 돌밭을 일구며 삽니다. 노인이 한참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 모르는 사람을 업어다 주고 제 돈으로 밥까지 사주다니.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를 하였을 뿐입니다. 무쇠는 그리 답하고 인사를 올린 뒤 주막을 나섰다. 집에 돌아오니 언년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돈을 쓴 것을 눈치챈 언년에게 미안하다 하자 언년은 웃으며 말하였다. 바보 같은 사람,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왔으면 그게 더 마음에 걸렸을 것 아니냐. 며칠 뒤 무쇠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그 노인이 장정 둘을 거느리고 올라오고 있었다. 행색이 그날과는 사뭇 달랐다. 깨끗한 도포에 갓을 쓰고 허리에는 옥장식이 달린 전대를 메고 있었다. 노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무쇠, 나를 알아보겠는가? 나는 한양 종로통에서 포목전을 하는 강객주라는 사람이야. 장정들이 지고 온 짐을 내려놓으니 쌀 2가마니와 미역 1다발, 말린 약재와 무명 1필이었다. 산모에게 필요한 것들이니 사양치 말라는 말에 언년이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강객주는 무릎을 꿇으려는 무쇠를 손수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다. 내가 장사를 한 지 30년이 넘었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셀 수 없이 보았지. 그런데 자네는 달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은 가진 자가 내놓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운 법인데 자네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하였어. 강객주는 자신에게 아들이 둘 있으나 둘 다 장사에는 재주가 없다며 말을 이었다. 자네에게 포목 20필을 내어줄 테니 경상도 일대 장시를 돌아보게. 다만 이것은 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니 못 팔면 자네가 그 값을 갚아야 하네. 팔리면 물건값만 돌려주고 남은 이무는 자네가 가지게. 물건은 내가 대나 갚는 것도 파는 것도 자네 몫이야. 장사란 처음부터 제 발로 서 보아야 느는 법이니. 무쇠는 그날 밤 언년에게 물었다. 언년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돌밭에서 콩도 키운 사람이 장사를 못하겠느냐? 나는 글도 제대로 모른다. 그것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무쇠는 깜짝 놀랐다. 언년 역시 안채에서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훔쳐 배운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 둘 다 도둑이었구나. 글을 훔친 도둑.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밤마다 움막에서 글 공부를 하였다. 석 달 뒤 강객주가 약속대로 포목 20필을 보내왔다. 첫 장시에서 무쇠는 장사가 서툴러 반나절이 지나도 한 필도 팔지 못하였다. 해가 기울 무렵 한 안악이 값을 깎으려 하자 무쇠는 강객주의 당부를 떠올리며 값을 지켰다. 대신 무명의 질을 자세히 설명하고 거짓이면 값을 돌려주겠다 하니 안악이 한 필을 사갔다. 그것이 그의 첫 손님이었다.
그날 하루 3피를 팔았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였다. 이 장사꾼은 얼굴이 믿음직해.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 뒤로 무쇠는 장날마다 짐을 지고 이장 저장을 돌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좋은 물건은 좋다, 모자란 물건은 모자라다 하였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얻는 길이었다. 첫 석 달 뒤 20피를 모두 팔고 물건값을 돌려보내니 남은 돈이 종살이 20해에 모은 것보다 많았다. 그해 겨울 언년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복동이라 지었다. 복을 받을 아이라는 뜻이었다. 이 아이는 종이 아니었다. 무쇠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였다. 새봄이 오자 강객주가 보내주는 포목의 양이 20필에서 40필로 다시 60필로 늘었다. 무쇠는 품깸을 모아 당나귀 한 마리를 장만하고 경상도 각 고을의 장시를 돌아다녔다. 그가 지킨 것은 3가지였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외상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진주장에서 팔았던 포목에 뒤늦게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장날 손님을 찾아가 새 포목으로 바꿔주고 사과하였다. 그 손님이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퍼뜨려준 덕에 그를 찾는 손님이 늘었다. 1년이 지나니 경상도 장시에서 무쇠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어졌다. 살림도 조금씩 나아져 움막을 헐고 초가 삼간을 지었다. 언년이 처음 부뚜막에 불을 지피던 날 돌쇠야, 우리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난다며 웃던 그 순간을 무쇠는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쇠는 낯익은 사람을 마주쳤다. 고서방이었다. 이게 무슨 조화냐며 놀라는 고서방에게 무쇠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고서방도 성참봉댁 소식을 전해주었다. 참봉 어른이 요즘 노름에 푹 빠지셨다. 마님은 비단 칠해에 정신이 없으시고 살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무쇠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고서방의 입이었다. 성참봉댁으로 돌아간 고서방이 무쇠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가 마님의 귀에 들어갔다. 제 손으로 내쫓은 종년이 잘 살고 있다니, 그것도 같은 종놈이었던 머슴과 함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마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달 뒤 일이 벌어졌다. 밀양장에서 포목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 셋이 나타나 무쇠를 둘러쌌다. 훔친 포목을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물건은 강객주에게서 정당하게 받아온 것이라 항변하였으나 통하지 않았다. 무쇠는 관하로 끌려가 옥에 갇혔다. 차디찬 옥방에 앉아 그는 생각하였다. 누가 신고를 한 것인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증거는 없었으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언년에게 누명을 씌운 그분이 이번에는 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8회째 되는 날 무쇠에게 소식을 전해준 이는 그가 늘 후하게 대접하던 단골 손님 윤서방이었다. 성참봉댁에서 사람을 시켜 관아에 고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도둑 맞았다는 포목의 목록을 관아에 냈다는 것이었다.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 수법이 언년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다. 은비녀가 없어졌다며 언년을 도둑으로 몰았듯이 이번에는 포목이 없어졌다며 무쇠를 도둑으로 모는 것이었다. 무쇠는 윤서방에게 언년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한양의 강객주에게도 알려달라 부탁하였다. 옥에서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흐르는지 하루가 한 달 같았다. 8해가 지나고 옥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또가 그를 불렀다. 관아 마당에 나가보니 강객주가 한양에서 달려와 있었다. 그 먼 길을 무쇠 하나를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강객주는 사또 앞에서 물건 거래, 장부와 납품 기록을 내밀었다. 포목의 종류와 수량, 날짜, 받는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강객주는 성참봉댁이 낸 도난 목록을 살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이 목록에 적힌 포목과 무쇠가 팔던 포목은 올 굵기부터가 다른 물건이니 이것은 누가 보아도 무고라는 것이었다. 사또가 신고자를 불러오라 명하니 성참봉댁 하인이 끌려 나왔다.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이냐는 물음에 하인이 벌벌 떨며 땅에 이마를 받고 말하였다. 마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관아마당이 술렁거렸다. 사또는 무쇠를 즉시 풀어주었다. 옥문을 따서 강객주께 절을 올리는 무쇠에게 강객주는 몸부터 챙기라며 어서 집으로 가보라 하였다. 무쇠가 초가에 도착하니 언년이 복동을 등에 업은 채 며칠째 대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를 보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는 언년을 무쇠가 달려가 안았다. 언년은 무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은비녀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나를 내쫓은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당신까지.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짓밟히는 그 서러움.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냐? 종으로 태어난 것이 죄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죄냐? 무쇠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날 밤 언년이 말하였다. 우리가 작으니까 저들이 짓밟는 것이다. 우리가 커지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장사를 더 크게 하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눈이 단단하였다. 원한이 아니라 각오였다.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 뒤로 무쇠는 장사에 목숨을 걸었다. 강객주는 포목뿐 아니라 다른 물건도 함께 보내주었다. 언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길쌈 솜씨로 직접 배를 짜기 시작하였고 마을 안악들에게 길쌈을 가르치며 함께 짠 배를 무쇠가 장터에 내다 팔았다. 마을에서의 평판이 달라졌다. 처음에 돌밭이나 파는 이상한 부부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부부라 말하기 시작하였다. 2년이 지나자 무쇠는 더 이상 지게를 진 행상이 아니라 읍내에 조그만 포목전을 연 어엿한 주인이 되었다. 강객주가 개점 축하로 보내준 비단 한 피를 첫 손님에게 선물로 내주니 그 이야기가 장터에 퍼져 개점 첫날부터 손님이 밀려들었다. 1년이 지나 가게를 넓히고 2년이 지나 점원을 두었다. 복동은 튼튼하게 자라 마당을 뛰어다녔고 언년은 더 이상 물동이를 이지 않아도 되었다. 무쇠가 그때 다짐하였던 것을 지킨 것이었다. 그러나 성참봉댁의 앙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밀양 관아의 무고 사건으로 체면에 큰 흠이 난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리며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목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손님인 척 들어와 물건을 사간 뒤 벌레가 나왔다. 올이 끊어졌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나타났다. 밤에 가게 앞에 오물을 뿌려놓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무쇠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흠이 있다는 손님을 직접 찾아가 물건을 확인해주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품질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그를 지켜주었다. 소문은 잦아들었다. 그 싸움의 끝에 뜻밖의 소식이 그를 찾아왔다. 강객주에게서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편지가 온 것이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 산골을 벗어나 본 적 없는 무쇠에게 한양이라는 두 글자는 다른 세상의 이름과 다름없었다. 언년에게 편지를 보이니 언년은 단호히 말하였다. 은인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다. 나와 복동은 걱정 말고 다녀오라. 언년은 보따리를 꾸리며 처음 장사를 나설 때 수놓아 주었던 3배 수건을 다시 넣어 주었다. 무사히 돌아오라는 5글자가 여전히 선명하였다. 한양까지 보름길을 무쇠는 열일에 만에 주파하였다. 숭례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가? 강객주의 포목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번듯하였다. 밥상을 받은 자리에서 강객주가 본론을 꺼냈다. 내가 64실세, 아드님들은 하나는 과거 공부에, 하나는 풍류에 빠져
장사의 그릇이 못 되네. 종로통 포목전, 넷중 남대문 쪽 점포를 자네에게 맡기려 하네. 무쇠는 자신이 시골 행상에 불과하다며 감당할 자신이 없다 하였다. 강객주가 물었다. 밀양 관아에 갇혔을 때 내가 가져간 장부를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나? 자네 아내 언년이야. 장사 경력 30년인 내가 봐도 감탄할 만한 장부였네. 장사판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어 사람 값어치는 출신이 아니라 신용이야. 그 신용은 이미 경상도 전역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무쇠는 조건 하나를 받아들여야 했다. 언년과 복동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한양에 며칠 머물며 남대문 포목전을 살펴본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한양의 포목전들은 대부분 한양산 포목만 취급할 뿐 지방의 좋은 포목을 직접 들여와 파는 곳이 드물었다. 경상도 안동포와 청림골 삼배, 충청도 모시를 직접 올려 파는 지방 특산 포목 전문 가게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운 그는 강객주의 흔쾌한 승낙을 받았다. 청림골로 돌아온 무쇠는 언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여기를 떠나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는 물음에 무쇠는 아깝다고 솔직히 답하였다. 언년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사 준비는 한 달이 걸렸다. 이장에게 인사를 드리니 처음에 돌밭을 파겠다고 왔을 때는 미친놈인 줄 알았다며 웃었다. 마을 안악들이 언년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작별을 아쉬워하였다. 스무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가족은 강객주가 마련해준 기와집 앞에 섰다. 기와집이다 하며 목소리를 떨던 언년의 그 순간을 무쇠는 잊지 못하였다. 개점을 앞두고 무쇠는 안동포와 청림골 삼배를 대량으로 사들여 배에 실어 광나루를 건너기로 하였다. 그런데 나루를 건너던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뱃사공들이 짐을 강가에 내던지고 몸부터 피하였다. 물에 젖은 포목 태반이 얼룩지고 곰팡이가 슬 지경이었다.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산 물건인데다 안동의 배짜는 안악들에게는 외상으로 값을 미루어 둔 터라 이대로면 개점도 못하고 빚만 남을 판이었다. 강객주는 마침 지방을 돌고 있어 한양에 없었다. 무쇠는 그 물건을 숨기지 않았다. 젖은 포목을 하나하나 말리고 얼룩진 것은 다시 물들여 무늬 있는 옷감으로 바꾸어 손님들에게 흠을 그대로 밝히고 값을 낮추어 팔았다. 밤에는 다른 가게의 잡비를 거들어 품미를 보태고 언년은 밤새 배를 짜 모자란 값을 메꾸었다. 몇 달을 그렇게 버틴 끝에 안동 안악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다. 그 소문이 오히려 한양 장안에 퍼져 남대문에 정직한 장사꾼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튿날부터 남대문 포목전에 나선 무쇠는 한양의 텃세와 눈 높은 손님들에 부딪히며 적응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지방 특산 포목이라는 승부수가 통하기 시작하였다. 경상도에서 직접 올린 안동포와 청림골 삼배, 충청도 모시, 거기에 언년이 이끄는 길쌈 안악들의 배까지 다른 포목전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 가게를 채우자 입소문이 퍼졌다. 반년이 지나자 남대문 포목전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지방 특산 포목 가게가 되었다. 복동은 서당에 다니며 무쇠가 몰래 훔쳐 배우던 천자문을 당당하게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림골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성참봉댁이 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무쇠는 선뜻 믿기지 않았다.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니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다. 참봉 어른의 노름이 갈수록 심해져 곳간의 곡식을 팔고 논밭을 팔기 시작하였고 한 해 사이에 논밭이 절반으로 줄더니 마침내 남은 30 맞이기마저 담보로 빚을 내어 노름판에 들어갔다가 단 하룻밤에 전부 잃었다는 것이었다. 마님은 살림이 기울어 가는 줄도 모른 채 체면을 지키느라 더 깊은 구렁텅이로 집안을 몰아넣었다.
종들이 하나둘 달아났고 빚쟁이들이 몰려와 세간을 끌어냈다. 결국 성참봉댁 식구들은 대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무쇠에게는 통쾌함이 잃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언년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년의 표정이 복잡하였다.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 댁 식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읍내 변두리 움막에서 지낸다는 말에 언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도 움막에서 시작하였지. 그 뒤로도 성참봉댁 소식이 간간히 전해졌다. 참봉 어른은 집이 망한 뒤 술로 지새운다 하였고 마님은 체면 때문에 움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운다 하였으며 도련님은 품을 팔러 나갔으나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프다며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언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무쇠는 언년이 마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았다. 등에 남은 곤장 자국이 비 오는 날이면 쑤시고 아팠으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양에서의 장사는 나날이 번창하였다. 각도에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씩 두어 물건을 모아 올리는 체계를 갖추었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물건도 생겨 남북을 잇는 교역의 길이 열렸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였으나 무쇠 부부는 사치를 하지 않았다. 번 돈의 절반은 장사에 다시 넣고 나머지는 알뜰히 모았다. 다만 복동의 교육만은 아끼지 않아 좋은 스승에게 보내 사서 삼경을 가르쳤다. 어느 날 복동이 서당 아이들이 자신을 종놈의 자식이라 놀렸다며 이야기하였다. 가슴이 덜컥한 무쇠에게 복동은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장사꾼이라 하였다고, 종이었던 적은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대꾸하였다고 답하였다. 잘 말하였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다. 무쇠는 그리 말하였다. 그해 가을 청림골에서 다시 급한 전갈이 왔다. 윤서방이 직접 보낸 편지였다. 참봉 어른이 술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끼니를 잊지 못해 이웃집 문 앞에서 밥을 빌어먹는 지경이라는 사연이었다. 편지를 읽은 무쇠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신을 스무해 부리고 언년을 내쫓고 자신을 관아에 가두려 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밤이 되어 언년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언년이 천천히 다 읽고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놓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도와주고 싶은 것이지. 무쇠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였다. 언년이 말하였다. 거짓말. 당신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다. 고갯길에서 쓰러진 모르는 사람도 업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냐. 원수라 해도 굶주리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무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그 상처를 입은 당사자 앞에서 어찌 먼저 꺼낼 수 있겠는가. 언년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싫다. 마님이 내 등에 곤장을 내리칠 때 아무도 나를 막아주지 않았다. 도둑년이라 불리며 쫓겨날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쫓겨나 폐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업어주지 않았느냐. 당신이 왜 그리하였겠느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 사람들도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한을 갚겠다고 쓰러진 사람을 밟고 지나가면 그것은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내 아들이 커서 어머니가 원수를 짓밟았다는 이야기보다 원수를 용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다. 언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하였다. 다만 무쇠야, 이것 하나는 알아두어라. 저는 마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도움이고 잘못은 잘못이다. 나는 그 둘을
따로 둘 것이다. 무쇠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등의 상처가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쑤시는 사람이 자신을 짓밟은 원수를 용서하겠다 말하고 있었다. 언녀는 남이 대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서 돕겠다 하였다. 그래야 가슴속 응어리가 풀릴 것 같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청림골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복동은 강객주에게 맡기고 부부만 길을 떠났다. 청림골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성참봉댁이 지낸다는 움막을 찾아갔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벽에 구멍이 숭숭 뚫린 그들이 처음 살았던 움막보다도 못한 곳이었다. 문 앞에서 언년의 손이 떨렸다. 무쇠가 그 손을 잡았다. 언년이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앞으로 나갔다. 계시옵니까? 거정문을 걷고 나온 것은 도련님이었다. 수염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다. 무쇠를 알아본 도련님이 놀란 눈으로 언년을 보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참봉 어른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거적을 덮고 누워 있었고 그 옆에 마님이 앉아 있었다. 그 위세당당하던 마님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볼이 꺼진 채 비단 대신 삼배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마님이 언년을 알아보고 크게 눈을 떴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언년이 먼저 움직였다.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쌀과 된장, 약재와 옷감을 마님 앞에 내놓고 무릎을 꿇었다. 마님, 뒤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마님이 왜 왔느냐고 내가 너를 도둑년이라 매질하여 내쫓았는데 뭘 하러 왔느냐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언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다. 마님, 저는 오랫동안 마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등에 곤장 자국이 쑤십니다. 그때마다 마님이 떠올랐습니다. 도둑이 아닌데 도둑이라 불리던 그 억울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마님, 저는 이제 그 원망을 놓으려 합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났기에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있었기에 살아남았고 살아남았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대문 밖으로 나선 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울다가 움막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미안하다. 분이야, 미안하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미워서 서방이 내게 눈길을 주는 것이 미워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언년이 마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들라 하였다. 그리고 물었다. 마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은비녀는 어찌 된 것입니까? 마님이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의 침묵 뒤에 입을 열었다. 머리 꼬지함 이중 바닥 안에 들어가 있었다. 집이 넘어가기 전 세간을 정리하다 발견하였다. 나무 바닥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겼는데 비녀가 그 틈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었다. 은비녀는 애당초 아무도 훔치지 않은 것이었다. 나무 틈에 빠져 들어간 것을 마님이 언년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비녀를 찾은 뒤로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는 마님의 떨리는 고백에 언년이 말하였다. 마님, 그 마음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마을이 저를 도둑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제 억울함이 참으로 풀립니다. 마님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마님은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몸소 관아를 찾아가 사또 앞에 그날의 일이 자신의 무고였음을 밝혔고 장터 한가운데 서서 마을 사람들 앞에 언년이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제야 언년은 오래 짓눌렸던 것이 가슴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언년은 일어나 가져온 쌀로 미음을 끓이고 약재로 약을 달여 참봉 어른께 먹였다. 무쇠는 도련님에게 다가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 청하였다.
도련님은 한참 망설이다가 그래, 그리하자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부부는 움막에서 성참봉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었다. 마님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느냐 묻자 언년이 조용히 답하였다.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하는 도리입니다. 그 밤 움막 밖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위로 별이 쏟아졌다. 이제야 놓은 것 같다.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이 오늘 녹은 것 같다는 언년의 말에 무쇠는 잘하였다. 답하였다. 언년은 잘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하였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참봉 어른의 병을 위해 좋은 약재를 내려보냈고 점원을 시켜 달마다 쌀과 반찬거리를 보내드렸다. 도련님은 약속대로 장사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서투르기 짝이 없었으나 서당에서 배운 격식 있는 문장이 지방 거래처와의 편지 왕래에 큰 힘이 되었다. 종놈이 몰래 훔쳐 배운 글과 양반이 서당에서 배운 글이 만나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며 무쇠는 속으로 웃었다. 반년이 지나자 도련님은 청림골 포목전의 장부일을 도맡을 수 있게 되었다. 약을 쓴 덕에 참봉 어른의 병도 차차 나아졌다. 마님은 예전에 그 마님이 아니었다. 비단을 찾지 않고 남의 손을 부리지 않았으며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을 안악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었다는 소식이 윤서방을 통해 전해졌다. 사람이 바닥을 쳐보아야 달라지는 법이라는 말에 언녀는 조용히 말하였다. 잘못은 잘못대로 마님이 스스로 갚으셨다. 그러니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사는 법을 배우신 것이겠지. 한양에서의 장사는 해가 갈수록 번창하였다. 남대문 포목전은 팔도 각지의 특산, 포목이 모이는 이름난 가게가 되었다. 관객주가 어느 날 무쇠를 부르더니 말하였다. 이제 자네에게 홀을 하나 지어주고 싶네. 석덕이 어떠한가. 돌처럼 단단한 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일세. 무쇠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언녀는 웃으며 나는 그냥 무쇠라 부르겠다. 석덕은 남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무쇠는 나만 부르는 이름이니까 하였다. 복동은 7살에 벌써 제법 글을 읽게 되었다. 어느 날 서당 숙제로 쓴 짧은 글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나의 아버지는 장사꾼이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거칠다. 그 손으로 무거운 포목을 나르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 무쇠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언년이 옆에서 그의 팔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무렵 강객주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의원은 폐병이 깊었다고 하였다. 어른은 무쇠를 불러 종로 포목전 넷을 맡기겠다 하였다. 그러나 강객주의 두 아들이 반발하였다. 우리 몫은 어찌 되느냐는 것이었다. 무쇠는 그 자리에서 사양하였다. 어르신, 그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인이 몇 해에 걸쳐 그 값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드님들도 저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강객주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흡족해하였다. 자네다운 말이야. 아게 가. 물건은 쌓아두면 썩지만 신용은 쌓을수록 빛이 난다. 자네가 쌓아온 신용이 이 포목의 가장 큰 재산이니 그것을 지켜달라. 그로부터 석 달 뒤 강객주는 조용한 밤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무쇠의 손을 잡고 남긴 말은 이러하였다. 무쇠, 사람이 재산이야. 잊지 말게. 무쇠는 해마다 벌어들이는 이문의 일부를 강객주의 두 아들에게 나누어 갚아나갔다. 몇 해가 지나 그 값을 다 갚았을 때 청림골 포목전까지 합하여 5개의 가게가 온전히 그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달라지지 않으려 하였다. 여전히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고 점원들에게 넉넉한 품뱃을 주었으며 거래처에 정직하였다. 그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실천은 고향 청림골을 돕는 것이었다. 그해 경상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였다. 무쇠는 언년에게 곳간의 쌀을 전부 보내자 하였다. 살림은 장사로 다시 벌 수 있으나 지금 굶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언년은 쌀뿐 아니라 된장과 소금, 약재까지 챙기며 한 가지를 더하였다. 쌀만 보내면 안 된다.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다. 청림골 안악들에게 다시 길쌈을 가르치자. 언년이 직접 청림골로 내려가 곡식을 풀고 마을 안악들에게 길쌈을 다시 가르쳤다. 이 소식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 사또가 언년을 관하로 불러 칭송하며 무명열피를 하사하였다. 언년은 그것마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소식은 가명에까지 전해져 감사가 조정의 장계를 올려 무쇠 부부의 공을 보고하였다. 그해 가을 관복을 입은 관리가 포목전에 찾아왔다. 조정에서 교지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경상도 가뭄 때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한 공을 높이 사조정에서 무쇠에게 첨지벼슬에 공명첩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방량 문서 한 장으로 겨우 양민이 된 그가 이제 나라가 인정하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는 교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흐려졌다. 집으로 돌아와 언년에게 교지를 보이니 언년은 3번을 읽고 또 읽었다. 우리가 나라의 벼슬아치 집안이 되었다. 복동도 이제 떳떳하다. 언년은 교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을 지었다. 복동이 뛰어들어와 무슨 일이냐 물으니 무쇠가 답하였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한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복동이 환호하며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마당을 빙글빙글 도는 아이를 부부는 손을 맞잡고 바라보았다. 며칠 뒤 언년이 청림골에 다시 다녀오고 싶다 하였다. 마님에게 이 교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원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님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청림골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성참봉댁이 이제 읍내 변두리의 작은 초가에서 살고 있음을 알았다. 마당이 깨끗하게 쓸려 있고 텃밭에 상추와 파가 자라고 있었다. 마님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지난번에 초췌함은 많이 가시고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다. 무명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나무빗을 꽂은 모습이었다. 참봉 어른도 도련님과 함께 두피를 들고 밭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까맣게 탔으나 눈빛은 맑았다. 참봉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쇠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네. 그날 매질을 말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네. 자네에게 방량 문서를 써준 것도 실은 그 죗값을 치르려던 것이었어. 그런데 자네는 우리가 굶주릴 때 밥을 보내주었고 내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어. 자네 같은 사람에게 나는 한 것이 무엇인가. 무쇠는 그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사랑채에서 도련님이 천자문 읽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면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장부를 쓸 수 없었을 것이고 장사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댁에서 20해를 살았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년이 보따리에서 공명첩 교지를 꺼내 마님께 보였다. 마님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손이 떨렸다. 다 읽고 나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슴에 꼭 안았다. 내가 저지른 그 죄가 너를 이만큼 만든 것은 아닐 터인데 그런데도 네가 일이 되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언년이 마님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마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마님의 잘못덕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제 손으로 이룬 것입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시고 관아와 마을 앞에서 바로잡아 주신 것, 그것만은 마님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마님이 더 좋습니다. 마님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언년을 끌어안았다. 양반가의 마님이
종년을 앉는 것은 세상에 어떤 법도에도 없는 일이었으나 그 순간 그 마당 위에는 양반도 종도 없었다. 잘못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아는 두 여인만이 있었다. 무쇠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참뜻이 아닌가.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도 응보이나 더 큰 응보는 악을 행한 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을 통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정한 응보였다. 마님도 참봉 어른도 도련님도 변하였다. 그 변화가 무쇠에게는 어떤 안갚음보다 값진 것이었다.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언녀는 옛 움막 자리에 다시 가보았다. 움막은 이미 허물어져 없었으나 그 자리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다. 그들이 초가를 짓고 마당에 심었던 그 감나무의 씨가 퍼져 자란 것이었다. 우리가 떠나도 나무는 남아있더라. 세월이 흘러도 뿌리를 내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더라. 그 말을 무쇠는 가슴에 새겼다. 그들이 세상에 내린 뿌리는 돈도 가게도 기와 집도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은 믿음과 정과 은혜와 용서, 그것이 뿌리였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다. 포목전은 해마다 커져 종로통 5가게에 더하여 남대문 밖에 큰 창고까지 마련하였다. 점원이 20을 넘었고 거래처는 경상도에서 함경도까지 뻗었다. 그러나 무쇠는 여전히 아침마다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다. 비결을 묻는 손님에게 그는 늘 같은 답을 하였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복동은 자라 15이 되었을 때 과거를 권하는 스승들에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장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벼슬은 한 사람의 영달이지만 장사는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무쇠는 코끝이 시큰하였다. 언년이 옆에서 웃으며 말하였다. 어머니도 닮았구나. 장부정리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하는 복동의 대답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세월이 더 흘러 복동이 장가를 들고 손주가 태어났다. 무쇠는 어느덧 50이 넘어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졌다. 그래도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여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 저녁 무쇠가 가게를 닫고 돌아오니 언년이 마루에 앉아 낡고 빛바랜 삼배 수건을 보고 있었다. 무사히 돌아오라는 5글자가 이제는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다. 이 수건을 수놓을 때는 그저 당신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빌었다는 언년의 말에 무쇠는 지금도 그 마음은 같다 답하였다. 포목전이 5이든 10이든 기와집이든 초가삼간이든 당신이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 마당 아래에서는 손주가 뛰어놀고 며느리가 저녁을 짓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저녁을 갖기 위해 두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었다. 외양간 옆 흙방에서 시작한 길이었다. 그 흙방에서 몰래 글자를 쓰던 소년이 누명 쓰고 쫓겨난 여종을 업고 움막을 짓고 풀죽으로 겨울을 나고 고갯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만나 포목을 등에 지고 장터를 걸었다. 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여도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를 만들었다. 언년이 있었기에 살 이유가 있었고 강객주가 있었기에 길이 열렸고 윤서방이 있었기에 위기를 넘겼고 마을 안악들이 있었기에 언년이 버틸 수 있었으며 성참봉댁 식구들이 있었기에 용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사람이 재산이다. 강객주의 마지막 말이 무쇠의 삶 전부를 관통하는 한마디였다. 해가 기울고 마루에 나란히 앉은 부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늙으면 청림골로 돌아가자던 옛 약속을 서로 되새기며 두 사람은 웃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세상 밑바닥에서 시작한 삶이었다.
가진 것이라곤 두 손뿐이었으나 그 손으로 땅을 일구고 사람을 업고 물건을 나르고 장부를 쓰고 아이를 안았다. 돌이켜보면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고 거짓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 여기까지 이른 것이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리고 별이 떠올랐다. 움막에서 보던 별과 초가 삼간에서 보던 별과 기와집에서 보는 별이 모두 같은 별이었다. 변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그 아래 선 사람이었다. 종에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로, 그것이 무쇠와 언년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였다.